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지난 전반기가 청와대의 계절이었다면 이제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한다. 네, 신임 문희상 국회의장이 인사말을 통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김호성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리드를 제 오프닝 멘트 생략하고 했냐면요. 폭염 속 국회의 계절이 온 것일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겉모습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이 그랬습니다. 제1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불참했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이미 고인이 됐죠. 협치 이전에 각 당의 내부가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인 당권 주자들의 표심 공략 이슈보다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가십성 소재가 표밭의 관심사입니다. 자유한국당 고 노회찬 의원을 겨냥한 홍준표 전 대표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창당 이래 최고의 지지율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노회찬 없는 정의당을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 역시 착잡합니다. 수신 제가 이후 치국 평천하입니다. 당권 레이스에 들어가 있는 각 당의 경선 주자들, 그들이 속한 집안 수습 없이 협치의 국면이 열린들 연정이나 개헌 같은 대형 이슈는 동상이몽일 뿐이겠죠. 아니 어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최저임금과 가계부채, 카드 수수료, 상가 임대료 같은 민생의 이슈들은 자칫 구호일 뿐일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폭염 속 국회의 계절, 언제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까요? 오늘 1부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결해서 최근 전국을 둘러싼 제1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화요일입니다. 잠시 뒤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셔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메르스, 이게 중동 호흡기 증후군 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에 악몽이 다시 재현되는가? 네네. 네, 이게 지금 관심사인데요. 지난 2월에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을 해서 현지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26일에 귀국한 20대 여성 간호사라고 네네. 합니다. 귀국 후 이렇게 증세가 좀 나타나서 스스로 이게 메르스가 아닐까 의심을 예. 했고 29일 오후에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이 있는 부산의 한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예. 곧바로 이제 격리 조치가 된 상태고 다행히 증상이 좀 나오면서 역시 간호사라서 네네. 외부인하고 접촉을 좀 피했답니다. 예. 그래서 가족 3명에 대해서만 이제 검사를 좀 해서 필요하다면 격리 치료를 할 계획이라고 지금 하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함께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도 예. 조사를 좀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메르스는 지난 2015년에 186명의 확진 환자 네. 그리고 38명의 사상자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일단 당사자로부터 이제 당사자부터 한 2차례 정도 검사를 해서 확진 여부를 좀 판단 내릴 예정이고요. 네네. 이번엔 좀 초기 대응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게 보면 밀폐된 비행기 실내 공간에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이었었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구속되기 전 지난 3월부터 당뇨 치료 목적으로 서울대 병원에 다니기 시작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서울 동부구치소 입소 첫날 진료를 받을 때 이미 그것도 약간 예고를 했습니다. 당뇨가 조금 걱정이다. 네네. 네, 이런 내용이 좀 그 당시에 알려졌었는데 그리고 5월 23일 1차 공판 시작 이후 계속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 연기를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24번의 공판 일정 가운데 8번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을 했고요. 네네. 이달 들어서는 8번 가운데 절반, 그러니까 4번의 공판을 연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연기를 이제 신청을 계속 한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수면 무호흡 그리고 당뇨 치료 목적으로 이제 어제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네네. 의사가 추가 진찰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지금 입원 후 검사를 진행하기로 한 그런 그 상황이고요. 네네. 4개월 만에 구치소를 좀 벗어나셨는데 일각에서는 예고된 거다.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뇨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많이들 앓고 있는 질환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41년생이니까 78 거의 이제 80 가까우는 나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몇 차례 언급을 해 주신 사안입니다만 북한산 석탄을 이제 반입한 선박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 수입 업체에 대한 조사가 또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 10월에 이제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사건이 아닙니까? 네네. 국내 기업 그리고 금융사 4곳이 연루됐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어제 나왔고요. 이후에 이제 관세청이 수입업체 2곳을 조사를 하고 있고 예.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네네. 이제 밝히고 나섰습니다. 이들 업체가 북한산인 거를 알고 수입했는지 여부가 이제 가장 핵심이 될 텐데 네네. 물론 당연히 그들 업체들은 러시아산인 줄 알고 수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된 선박 2척에 대해서도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국내 입항 또는 영해 통과 때 억류 같은 조치를 취할지 그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데 정부 조치가 너무 뒤늦은 조치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벌써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고의 묵살 의혹도 지금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이런 속에 오늘 제9차 남북 장성급 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장성급 회담에서는 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방안 그리고 DMZ 내 감시초소 GP 병력 장비 시범 철수 방안 그리고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조성하는 방안 이런 네네. 것들이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GP는 말 그대로 GOP보다도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래는 설치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예. 서로 지금 북측이 먼저 설치를 하면서 우리도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물선 이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시장도 큰 영향을 주고 그랬었는데요. 네. 정작 신일그룹에 대한 수사가 이제 착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1일에 설립한 신일그룹이라고 하는 회사가 네네. 지난 7월 15일 날 지금 돈스코이호 울릉도 앞바다에서 이제 발견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예. 동시에 150조 원에 달하는 금괴가 실려 있다는 설도 유포가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003년에 돈스코이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던 동아건설의 임원 출신 홍건표 씨가 지금 대표로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신일광채그룹이라고 다 신일자로 시작을 하는데 예. 이쪽에서 소유권을 주장을 하면서 이거 좀 투자 사기다라고 고발을 했어요. 예. 자, 그래서 경찰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신일그룹 쪽에서는 회사 명칭을 아예 바꿨습니다. 신일해양기술. 네네. 그러면서 대표도 또 바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있던 회사하고는 상관없는 회사다. 내지는 그 전에 있던 대표하고 상관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신임 대표 최용석 씨가 지난 26일에 기자회견도 가졌어요. 예. 그런데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는지 또 그 양에 대해서 이 부분은 현재 파악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뭔가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좀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취했거든요. 예. 그리고 한일그룹 전 대표인 유승미 씨 그리고 유승미 씨하고 친남매지간으로 알려져 있는 신일그룹 싱가포르 대표이자 신일 골드코인 대표인 유지범 씨하고 이제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이 제1제강을 함께 인수하기로 했다. 주식을. 그런 얘기가 또 이제 떠돌아서 이게 사실은 또 최근에 제1제강 주가가 무려 5배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고 그런데 중도금을 또 미납을 했다. 이래가지고 또 추락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보물섬 이슈를 제기를 해서 제1제강 주가를 끌어올린 뒤에 사전에 사둔 주식을 팔아치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 먹튀 의혹도 일고 있고요. 또 금괴를 담보로 판매한 가상화폐 신일 골드코인도 결국 유사수신 사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그래서 이제 경찰이 지금 수사에 착수를 한 상황이고요. 일단 최영석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을 출국 금지를 시킨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에 좀 이렇게 말려든 분들이 적잖이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이게 보물선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이 나쁘냐 좋으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네요. 사람의 마음속에 금괴가 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오프닝 멘트를 통해서 국회의 계절 언급을 좀 했습니다. 협치 얘기를 좀 했죠. 여야 진보 정당까지 각 당의 지도 체제가 지금 바뀌는 시점입니다. 개헌, 선거구제, 경제 이슈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요 국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어제 좀 국회에서 대화 테이블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기대했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좀 어려우신 일이 있으셨나요? 어제 개인 사정을 하루 좀 쉬었습니다. 예. 이왕 쉬시려면 좀 푹 쉬시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여름 휴가 중인데 대표님 휴가 안 가시나요? 아직 휴가를 못 갔고 이번 주 한 금요일 정도 좀 며칠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현안 관련 이슈들이 좀 많이 산적해 있어서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대위 체제에 관심이 좀 높은데요.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를 두고도 당내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이야기도 좀 들렸던 것 같습니다. 원내 대표로서 어떻게 지금 현 상황을 좀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우리는 자유한국당은 가치와 노선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이라고 봅니다. 예. 다만 김병준 위원장께서 우리 사회의 통합과 당의 가치 재정립을 최우선 과제로 천명을 했고, 네네. 지금 그에 걸맞는 행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2016년 그때 20대 총선을 앞두고도 김종인 위원장이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네네. 민주당으로서는 그때까지 엄두도 내지 못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모습을 참배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민주당 내 운동권들의 경직된 이념 또 낡은 시각에 대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네네. 저는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 운동권들이 자신들에게는 영민과도 같았을 그 쓴소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총선, 대선,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에게도 낡은 인식,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왜곡된 시각을 걷어내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실서, 한미동맹을 바토공화로 한 이 굳건한 안보체계 확립, 이런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는 목숨 걸고 지켜나가되 시대 정신에 걸맞는 그런 뉴보수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그런 보수의 트렌드를 지향해 나가야 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좌클릭이냐? 아니다. 김문수 전 지사가 얘기한 미래가 없다는 있다. 이렇게 이해도 크게 틀리지 않나요? 저는 지금 와서 좌클릭, 우클릭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아직까지도 좀 낡은 사고방식의 틀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 예. 사실상 정치가 국민들의 정서나 국민들의 어떤 행동과 가치만 제대로 쫓아가도 잘하는 정치됩니다. 예.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지금 여러 가지 가치나 이 트렌드의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전혀 따라하지 못했어요. 예. 우리들만의 방식을 가지고 국민들이 우리들 정당의 그런 가치와 또 우리들의 정치 노선에 맞춰라. 이건 안 맞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다각적인 여러 가지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식을 깨야 하는 겁니다. 예. 비교적 이념 대결보다는 실용주의적인 노선을 찾겠다, 보수의 가치를 발견하겠다, 이런 말씀의 이면에서는, 국민의 어떤 지지, 아래로부터의 변화에 대한 부응을 좀 전제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오픈 프라이머리, 공천권 변화 관련된 의견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지금은 정확히 진단을 내려야 할 때지 처방전을 발급할 때는 아닙니다. 네네. 핵심 비대위가 정식으로 출범한 지 이제 한 2주일 되는 거거든요. 예. 벌써부터 공천권이나 오픈 프라이머리를 논하는 것은 좀 시기상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당은 친박, 비박 이 차타가 쪽박 찬 정당 아닙니까? 네네. 결국 공천권 다툼 때문에 국민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예. 따라서 이 공천 시스템을 이대로 놔두고 우물쩍 넘어갈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어떤 질병이든 달콤한 약은 없는 것이고 아프지 않은 치료법도 없습니다. 국민께서 내려주신 이 마지막 기회 한부 도려내고 한골 탈퇴의 계기로 삼아야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어떤 정당이든 이 제왕적 당권, 그러니까 당대표가 공천권을 손에 쥐고 이렇게 전횡을 일삼는 그 정당은 미래가 없다고 봐요. 예. 우리 자유한국당이 대체로 그것 때문에 가장 엄청난 이 패배를 국민들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정당이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은 당연히 오픈 프라이머리를 비롯한 이 선거제 핵심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공천. 예. 청와대 협치, 그리고 좀 깊게 들어가서 연정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셨는데 여전히 그러신가요? 청와대가 이 협치 이야기 꺼내자마자 민주당이 처음 보인 행보가 뭡니까?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한 강행철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행태만 봐도 이 정권이 말하는 협치가 얼마나 진정성이 없는지 드러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야권을 분열시키고 야권 공조를 이렇게 약화시키는 그런 관점에서의 이 협치 카드는 일회용으로 얼마 전에 이 정국에 잠시 써먹은 거지. 네네. 이걸 제대로 된 그런 어떤 정권이 이제 더 이상 정쟁을 종식시키고 국민 대화합을 위한 어떤 그런 초석으로 협치부터 하자 이러면은 상황은 달라지겠죠. 근데 지난번에 김선수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특위는 퇴장하셨지만 본회의는 참석하셨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달라진 정치의 면모를 저희 자유한국당이 지난 대선 또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무조건적인 이 정쟁이라고까지는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쟁을 위한 정쟁을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예. 저는 제가 노무현 정권 시즌 2 졸작 리메이크라는 비판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이 제안이 있었어요. 예. 그때는 적어도 명분이나 진정성은 있었습니다. 예. 총리 지명권을 비롯해서 내각제 수준으로 이 권력을 나누겠다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또 개헌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지역구도를 극복하겠다는 그런 대의적인 명분도 있었습니다. 네네. 작년 5월 1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당시 원내대표,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이렇게 초청해놓고 선거구제 개편만 이루어지면은 국가 권력 구조 나부터 내려놓겠다. 예. 그러니까 권력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가는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었어요. 예. 그렇지만은 이 제왕적 권력의 맛이 들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3월달 이 관제 개헌안을 국회에 던진 거 보니까 정말 가당찼죠. 저는 다시 문희상 의장이
이 개헌을 올 연내 마무리하자는 그 제안 전폭적으로 수용합니다. 예, 예. 또 선거구제 개편 전폭적으로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답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예, 예. 이런 것들이 협치입니다. 협치를 위한 여러 가지 큰 변화죠. 어제 그 개인 사정으로 그 교섭단체 정례회동은 참석하지 못하셨는데요. 근데 일단 민생 법안 처리 등 시급 문제 그 풀어가겠다.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는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8월 이후 하반기 국회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네네. 혼란을 줬어요. 문희상 의장 휴가다. 또 민주당 대표도 이번 주부터는 사실상 원내 대책이나 안 할 거다 해놓고 또 한다고 연락되고. 저는 사실상 어제 하루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기로 이미 돼 있는 건데 주말과 함께. 그래서 참석이 안 된 거고요. 이 국회는 8일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8일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 8일 국회에서 딴 거는 몰라도 지금 이제 경제가 엉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그런 경제 관련 법안이라든지 민생 현장의 시급히 개선을 요하는 그런 법안, 특히 규제 제재 완화 법안에 대해서는 TF를 지금 꾸려가지고 여야간에 지금 협상이 곧 시작이 될 겁니다. 예, 예. 이미 작업은 웬만큼 돼 있는 것이고요. 예, 예. 이런 내용들을 이제 8월 20일 날 8월 국회가 열리면은 네네. 8일 중에 그런 법안들을 우선해서 처리하자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홍준표 전 대표께서요, 그 노회찬, 네. 고인이 된 노회찬 그 의원 관련한 그 자살 미화 풍토 발언에 대한 지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참에 노회찬 전 대표의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사실상 더루킹 특검이, 노회찬 대표를 개량했다면 이거는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은 거겠죠. 예. 특검 과정에 이 개까지로 이제 사실상 노회찬 전 대표의 이런 정치 자금 문제가 연루된 것이고요. 네네.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정의당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본질에 특검이 이제 충실해야 되는 것이고, 그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런 관점에서 홍준표 전 당대표도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이게 특검의 본질이 훼손되고 또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계엄사 문건 유출을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특검을 덮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상당히 기획적이고 또 조직적인 거예요. 네,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네. 이 특검을 덮기 위한 지금 초점을 흐리기 위한 이 다각적인 노력들을 이제 특검은 이제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 일부 언론은 계속해서 특검 수사가 이제 얼마 안 남고 곧 특검이 종결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검은 60일 외에 30일 추가 수사할 수 있어요. 예, 예.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의 이야기는 그렇게 크게 중시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내용과 관련해서는 당은 좀 선을 좀 긋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정치인으로서는 정치인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자연인이 된 마당인데 무슨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예, 예. 그래도 어제 김병준 위원장께서는 정치인은 말이 아름다워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떤 경우든 죽음 앞에 우리 특히 대한민국은 이런 좋은 그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망인 앞에서는 어떤 문제도 삼지 않고 또 용서하는 게 이게 또 우리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또 간섭이 있는 것이죠. 자, 뭐 저기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그거는 뭐 적절치 않아요. 예. 마지막 질문으로요. 이해찬 의원 그 상수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탈당 요구도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의 집 위한 일이긴 하지만요.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역시 그런 뭐 저는 상당히 다이내믹하게 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사람은 그런 문제를 갖다 듣고 무슨 민주당 전당대회를 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형수 그 욕질에다가 김부선 불륜설에다가 그리고 또 협찬 문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정말 우리 보통 정치인 같으면 그 중에 한 가지만 지금 걸려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네네. 이재명 지사이기 때문에 모든 게 예외되고 있다면 그건 민주당으로서 반칙이죠. 어떠한 특권도 민주당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존재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진표 후보의 이재명 지사의 그런 문제 제기는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판단을 해야지 나머지 후보들도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표 때문에 아무런 입장도 가지지 않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최근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권들의 그 대출 금리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은행권의 수익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그 최근 폭염이 말이죠. 40도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너무 덥죠. 에어컨 집안에서 틀기 참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가시는 곳 중 한 곳이 은행 아니신가 싶어요. 어제도 은행이 무더위 쉼터를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4대 금융지주들이 예대 마진을 통한 실적이 사상 최대치로 올랐습니다. 이자 장소로 돈을 무척 많이 벌었다고 해요. 10조를 챙기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열받는 서민들은 시원한 은행에 가서 느끼는 감정이 참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전문가이시죠.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지내신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이현욱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저희가 그 오프닝 멘트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은행들이 그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일을 잘해서 번 돈인가요? 물론 일을 잘해서 번 돈이겠죠. 그런데 꼭 뒷면을 좀 들여다보면은 꼭 그렇게 시선이 고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뭐 은행권이 최근에 뭐 채용 비리라든지 또 뭐 가상금리 조작 이런 네네. 일들이 있어가지고 사회적 무리를 또 크게 빚었는데 그런 네네. 영향이 있을 거고요. 또 이게 은행이라는 게 원래 국민들 돈으로 장사하는 곳이거든요. 예. 자기 돈으로 장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국민들 돈으로 장사해서 그 이익은 자기들 다 가져가니까 원래 좀 그 시선이 곱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예대 금리차 마진율이 2.35% 3년 반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러니까 예금금리는 싸게 해서 고객들한테는 돈을 이자는 조금 주고 네네. 대출금리는 비싸게 해서 대출 고객들한테는 이자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가상금리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대출금리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금리가 오르면은 그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건가요? 원가 조달 원가 자체가 오르지는 않았죠. 조달 금리는 뭐 충분히 낮은 상태고요. 네네. 근데 지금 금융 불안 요소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 요소라고 하면요. 예, 앞으로 금리가 많이 오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네네.
외국에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금융 불안들,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미리 반영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뭐 이런 건데요. 예. 일종의 뭐 신용위험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가계부채 대책까지 나온다는 것은 이 가계부채가 그만큼 위험 수위까지 올라와 있다 뭐 이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뭐 가계부채는 상당 기간 지금 계속해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죠. 예, 예. 뭐 국제기구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정부에서도 이 가계부채가 가장 큰 지금 문제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은 하고 있죠. 예, 예. 지금 가계부채가 뭘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뭐 가계신용으로 보면 거의 1,500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 네네. 개인 부분 금융부채 그 자금순환으로 보면 1,700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예, 이게 예. 국제기구에서 특히 뭐 다보스 포럼 같은 데서 얘기할 때 가계부채가 GDP 대비 90% 넘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네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GDP 대비 90% 넘는다고 보는데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역사상 최저임 금리 수준, 지금 기준금리 1.5%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역사상 최저임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역사상 최대인 가계부채를 버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이게 말이죠. 그 변호사님 대체로 보면 이자가 오르면은 결국에는 그 가계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수입이 좀 감소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자 부담을 많이 해야 될 테니까요. 그럼요. 뭐 비슷한 효과가 있죠. 뭐 소비에 지출할 수 있는 가용소득이 줄어들게 된 건 똑같으니까요. 네네. 이게 우리와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연동이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은 했지만 한국은행은 안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뭐 미국이 이제 조금 높아졌는데요. 네네. 네, 뭐 0.25에서 0.5% 정도 높은데 당장은 뭐 우리가 버틸만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갭이 자꾸 더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예, 예. 이게 한국은 금리가 낮고 미국은 금리가 많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자본 유출이 또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뭐 외국의 금리 수준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정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자꾸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최저임금 인상 갈등이 촉발된 그 배경도요. 사실 소득주도 성장에서 그 소비의 선순환을 불러올 소득 증대 정책인데 이게 결국 이자가 그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뭐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건 효과는 마찬가지니까요. 소득 감소와 비슷한 효과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근데 네네. 최저임금 뭐 인상을 하는 것이 또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네네. 최저임금을 미리 많이 좀 올려놓는 것이 이자가 앞으로 오를 것에 대한 대비책이 또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죠. 네. 예, 예.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금융권과 일반 서민들과의 관계에 있어 갖고 은행분이 문턱이 높다라는 그러한 그 지적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해결을 해야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사실 평범한 사람들은 빚지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기 가장 좋은 거죠. 예, 예. 네, 뭐 여러 복지 시스템이나 그런 넉넉한 임금 체계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면 네네. 평범한 사람들이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고 예. 그다음에 뭐 굳이 꼭 대출을 써야 되는 사람의 경우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잘 완비가 돼 있어서 네네. 뭐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네. 예.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도 없고요. 그래서, 네네. 좀 소비자들이 좀 부당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죠. 예, 예. 좀 구체적으로 좀 하나의 좀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자면은, 서민들 생활에 필수적인 여러 가지 그 사안들 가운데 임대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임대차 보호법과 같은 이자 관련 상한제 뭐 이런 것들이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뭐 이자에 대한 제한을 하는 법제는 뭐 세계적으로 많이 있고요. 네네. 우리도 뭐 그런 법제들을 점점 강화하고 있죠. 지금 24%까지 최대 제한 금리를 설정하고 있는데 선진국에 비해서는 꽤 높은 편이라서 네네. 20%나 그 이하로 좀 낮춰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뭐 꼭 이자 제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게 참 정비가 잘 안 돼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신용보호법이라고 해가지고 대출에서 공정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 또 신용 평가에 대해서 뭐 공정하게 그런 적정한 신용 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제도 장치들이 잘 구비돼 있거든요. 또 유럽에도 뭐 소비자 신용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 신용을 보호하는 법제들이 많이 발달했는데 우리나라가 보면은 아직까지 소비자 신용을 보호하는 그런 법제들,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잘 정비가 안 돼 있고 소비자 보호기구도 독립적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공약은 여러 번 했지만 아직 만들지 않았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것이, 그러니까 말만 하지 실제로 보호하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 가상금리 사태나 이런 걸로 또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욱 변호사였습니다. 네, 뭐 짧게 저희들이 군 인권센터가 지적한 사안에 대한 전화 연결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안이 또 하나 발생했습니다. 군 인권센터의 방혜련 간사를 연결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긴급 기자회견 발표 내용 보고 저희들도 참 깜짝 놀랐는데요. 민간인 사찰이 수백만 명이다. 자,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수백만이라는 것이 이제 아마 이제까지 누적된 그 사찰 정보가 이제 수백만에 이를 것이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복수의 제보자들을 통해 받은 추정치인데 이게 이제 가능한 일인 게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민간인 사찰에 별도로 뭐 이렇게 인력이 엄청 많이 들어가 대단한 공작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 보관에 대한 어떤 보안 검열 목적으로 각 부대를 돌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본인들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받은 정보들을 경찰로부터 협조받은 이제 정보망 해설을 통해서 조회를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대를 출입할 때 기본적으로 뭐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을 확인하니까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모두 이제 드러나는 셈인 것이고요. 이 중에 자기들이 이제 뭐 정한 기준에 따라서 뭐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적성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다. 위선 대공용이자고 뭐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공산 국가요. 뭐 시위 참여자는 뭐 주식법 위반이랑 국가보안법 위반 명목으로 마킹을 해서 추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같은 내용들이 어떤 보고 라인을 통해 가지고 보고가 되고 이 사람이 뭐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글쎄 뭐 적성 국가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곳에 오갔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 보고가 됐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 경찰 회선 사용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제 기무사가 법적으로 신원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무사에서 말하는 신원조사의 범위라는 것은 군인사법이랑 보안업무훈령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임관 대상자,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공수사를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랑 경찰이 있는데 왜 기무사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찰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럼 민간인 사찰을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보고 계세요? 기무사의 권력이라는 것은 그런 사찰과 동양 사찰로 축적한 방당 조난 자료에서 기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기무사는 대통령 독대 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잖아요, 계속. 이거를 통해서 정권에 충성하고 또 여기서 다시 권력을 부여받는 것이죠. 통수권자로부터. 근데 정권에 충성한다고 그랬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당시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도 감청을 했잖아요. 이건 충성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휘권자까지 감시한 것 아닌가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독대 보고를 받지 않았잖아요. 자신들의 권력을 주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내부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거나, 우리 군 통수권자가 아니고, 이 사람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이 감시를 받게 된 그러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자, 재발 방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당초 저희 센터가 이제 기무사 개혁안을 발표했을 때는 뭐 해체 수준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개혁령 문건 사태를 이제 지나서 이제 이번 기자회견까지 제보받은 문건과 내용들을 확인한 결과 뭐 더 이상 전치란 상태에서 개혁이나 네네. 뭐 바꾸는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네. 사실상 해체를 수순을 밟아야 할 필요가 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기무사가 단독으로 어떤 방첩, 대전부, 보안, 수사, 인사, 뭐 상황 보고도 모두 담당하고 있는 아주 기이하고 과다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네. 너무 많은 권한들이 사실 범위가 제한되지 않지 부여돼서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는 방식이라면 어느 방식으로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까 네네. 이 권한들을 이제 뭐 신설되는 기구나 기존에 있던 기구들한테 나눠줘서 이렇게 권력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네네. 해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에 근무를 하고 있던 기무 요원들은 원복한 다음에 다시 어떤 형태 뭐 방첩 수사자들을 신설하든 정보부를 신설하든 좀 환골 탈퇴를 하는 수순을 밟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의 방혜린 간사였습니다. 8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